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셔널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제 요청 자료인데요. 제 댓글에 이제 김은수님께서 뭐 한 10년 정도를 앞으로 바라보는 종목, 길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투자 종목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제가 여기 밑에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10년이라는 게 진짜 이게 뭐 10년에 어떻게 이제 세상이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만약에 뭐 통일된다 그러면 뭐 국가 밸류도 아마 달라질 거고, 그리고 뭐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회사들도 너무 많고 성장하는 회사들도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올려주신 지 한 일주 되셨네요. 일주 전이라고 나오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요청하는 거는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는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상 일단은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10년이라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계속 뭘 다른 거라도 항상 뭐 생각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게 쉬운 발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사람마다 다 이게 10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원하는 뭐 수익률도 다를 수가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진짜 뭐 어디 뭐 빌딩 하나 살 정도에 내가 10년 동안 수익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은퇴했을 때 뭐 일하지 않을 정도, 뭐 노동에서 좀 벗어날 정도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1년에 뭐 최소 몇 배는 벌어야 된다, 그래서 10년 동안 얼마는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거 한 거는 만약에 그 단기 트레이더 분인데 진짜 수익을 잘 올리고 안정적으로 만약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신다는 분은 이 뭐 10년 동안 투자할 종목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 뭐 하루에 뭐 3%, 2, 3%라도 정확하게 고정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그 트레이딩 어떤 그런 방식과 노하우를 아시는 분이라면 일주일이면 5일 동안 하면 벌써 한 10%에서 15%를 버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한 달로 치면은 뭐 한 50% 가까이 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제 주식 투자가 저희가 하는 이유가 이제 투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게 필요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뭐 투자하면서도 생각해봤던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좀 압축이 좀 된 게 있어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생각을 하다가 더 늘어난 게 있으면 더 얘기를 드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제목과 같이 투자 10년을 바라보는 종목이고, 10년을 투자한다 했을 때 어디에 과연 좀 투자해보면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요소가 있겠죠. 그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요소들, 그런 게 첫 번째로 이제 A에서는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 이건 뭐 기본적이겠죠.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더 과거보다 점점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결국 이 회사의 밸류가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런 회사를 우리가 투자하고 싶고, 이런 회사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는 게 이제 글로벌 지배력을 가진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국한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뭐 독점적인 사업이면 더 좋겠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배당을 주는 회사는 이제 배당이 재투자도 있고, 한 10년 정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배당금이 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배당금이 뭐 월급과 같은 형태로 좀 이제 수익이 많이 불어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입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3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서 중점을 두고서 어떤 그런 회사나 어떤 뭐 섹터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시리즈를 몇 개 만들려고 해요. 지금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자는 거죠. 클라우드 기업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들려오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2000년 이후에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변화인데, 2001년도부터 뭐 5년 단위죠. 6년, 뭐 11년, 2016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은 보시면 검은색 기업들하고 초록색 기업인데, 초록색은 이제 테크 기업이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테크 기업에서는 예전에 하나 정도 들어갔었고, 그 전에는 과거에 어떤 기업들이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뭐 앱선 모빌, 뭐 시티나 월마트, 뭐 시티 토탈, 뭐 엑선 모빌 이런 데가 다 보면 이제 그 정유 회사죠. 원유나 이런 정유 회사들, 에너지 회사들과 보시면 금융회사, 금융회사죠. 여긴 페트로차이나고요. 그러니까 뭐 엑선모빌, 여기도 뭐 쉘. 그래서 어떤 금융회사나 아니면 이 그 정유회사, 원유를 에너지 회사들이 그걸 차지했는데 2016년도 이후에는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가 이제 테크 주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산업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된 거죠. 기업들의 어떤 미래 투자에 반영이 된 거죠. 투자 지수에. 그리고 2016년도가 이랬고 지금 한번 이제 9월 18일자로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은 애플이 1위고요. 애플 그대로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아마존도 있었죠.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구글 알파벳도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알리바바, 중국 쪽에 있는 알리바바하고 이제 페이스북도 들어가 있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테크 기업이 그대로 뭐 2016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왔다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빠진 거죠. 정유 회사들, 그런 정유 에너지 회사들 다 빠졌고, 금융 회사들도 다 빠져 있고, 뭐 이 비자를 금융회사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약간은 뭐 카드 결제 쪽 그런 거라서 여기서는 또 빼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이제 TSMC라고 대만 반도체도 하나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그 테크 기업들을 한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왜 이런 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높아졌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과거죠. 과거 뭐 현재라고 제가 해놨는데 좀 전까지는 이제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사회 전에는 이 오일이 기본 산업의 기본이 된 거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재료가 이제 원유였던 거죠. 그리고 이 원유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동 국가에서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고 다른 통화로는 이제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아무거나 지금 제 눈앞에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뭐 컴퓨터든 뭐 우리 모바일이든 우리가 밥을 먹던 옷을 입던 모든 게 이제 이 석유죠. 원유가 안 들어간 게 없는 거죠. 에너지든 아니면 그거를 태워가지고 물질을 만들던 모든 것에 이 석유가 들어가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큰 세상이 이 석유와 그다음 이 원유와 그 달러가 거래되는 데서 나온 파생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원유와 이 달러 베이스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지금 4차 산업 사회, 뭐 인공지능 사회는 이 원유를 대체하는 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원유에서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에너지 기업들이 데이터와 같은 거죠. 이 기업들이 뭐 엑선모빌이나 뭐 토탈 뭐 이런 데가 쉘 이런 데가 시가총액이 높였다고 하면은 현재는 이 과거 이 원유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아까 보면 달러 베이스니까 이 금융이 과연 이제 파이낸스 쪽이죠. 뭐 시티뱅크도 있었고요. 뭐 그런 이제 금융 쪽 회사들이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그런 측면에서 그럼 데이터를 거래할 때 가장 용이하게 지금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기술력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거의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그 분산 원장, 그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그런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기술력이 높고 안전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디센트럴라이즈 된 거래소 이제 없고, 또한 이제 그런 코인이나 이런 토큰들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기업의 어떤 경영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경영 마인드나 오너 마인드나 아니면 그런 토큰 개발자들의 약간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 안 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나 이제 뭐 가장 현재 나온 단계에서는 이런 암호화폐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계속적으로 뭐 그 가격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약간의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그 트랜잭션 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후에 뭐 더 좋은 기술력이 나오면 암호화폐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이제 핀테크 기반으로 해서 이 빅데이터를 거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에 저는 이제 아마 미래 사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 미국하고 중국이 최근까지 2017년도부터 지금 아주 길게 이어지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 아까 보시면 이제 원유였잖아요. 예, 대상이 원유였고, 이제 달러였고, 그러니까 원유하고 달러니까, 이 원유를 굉장히 이제, 어차피 달러는 자신들의 이제 패권국이니까요. 기축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원유는 결국은 이제 중동 국가들에서 나죠. 그래서 최대 산유국인데, 이 친미 국가가 있고, 이제 반미 국가가 있죠. 뭐, 근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제 그냥 바른 시원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고, 뭐, 이거는 뭐 100% 맞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사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우디 쪽하고는 굉장히 이제 좀, 친미주의죠. 사우디 쪽은 친미주의고, 지금 이제 무역전쟁 이후로 이제 뭐 유학생들이, 지금 사우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또 보여지고요.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사우디하고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뭐 베네수엘라나, 그다음 여기 뭐 이란, 뭐 시리아, 과거엔 이라크도 그랬죠. 이라크 이런 국가들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았죠. 이제 반미 국가들처럼.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중동 국가에서 보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 국가거든요. 이제 왕정 국가. 그러니까 왕이 그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뭔가 혼자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뭐 미국하고도 뭐 협정을 해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란이나 뭐 시리아, 그다음 과거 이라크는 이제 뭐 독재도 있긴 했지만 이제 공화정이거든요. 이제 공화정이란 이제 뭔가 연합이 돼 있는 국가라서 그 중동 연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연합된 국가들이 좀 단합을 해서 뭐 산유량을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좀 힘들어지겠죠. 이런 그런 원유나 석유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지속적으로 뭐 지금 이란도 계속 뭐 제재를 많이 하고, 시리아 공습도 그랬었고,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그 독재자 이제 후세인이 이제 처단되기도 했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 플랜트 산업을 많이 투자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 셰일가스나 이런 거를 많이 시장에 유통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을 생산량에서 거의 수익이 없는 정도로 떨어뜨려서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국가가. 뭐 그런 걸 보더라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경제 패권을, 과거에는 이제 석유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거는 석유와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컨트롤해서 이제 가져왔다라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그 암호화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사회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왜 이제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졌냐, 뭐 화웨이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냐 하면은 중국이 알리바바도 있고, 뭐, 바이두, 뭐, 텐센트와 같은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진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또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채굴이라서 우지환이라고 아마 그쪽 세계에서 좀 유명할 수 있는데, 우지환이라는 사람인데, 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그 다음 비트코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중국 내 추적을 하고, 또 채굴기를 많이 돌려서, 미래에 정말 패권국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중국도 어떤 이런 빅데이터 센터를 가진 이제 그런 큰 기업들도 있고, 내수 소비도 굉장하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미래 사회에 정말 이런 인공지능 사회에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은 이 미국이 과거에 했던 그런 패권국에 대한 거를 중국도 한번 노려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한 거죠. 그래서 무역 전쟁을 여러 가지 하고, 뭐 관세도 올리고 여러 가지 치고, 뭐 기업도 뭐 화웨이도 제재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중국이 좀 어려워졌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중국이 좀 두 손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해외 자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중국에 작년에 이제
그 무역 전쟁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자본이 많이 투입된 거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슈퍼컴퓨터 500이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슈퍼컴퓨터 500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전 세계 그 슈퍼컴퓨터의 500개 성능이 가장 좋은, 성능이 가장 좋은 500개 슈퍼컴퓨터 리스트를 내려놓는데, 딱 2017년도 그때였죠. 이제 이때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럴 때거든요. 그 노벰버, 11월인데, 그때에 이제 그 슈퍼컴퓨터의 그 처리 속도에 대한 걸 보면은 중국이 지금 보시면 1, 2위를 차지하거든요. 중국 제품 1, 2위. 그만큼 이제 중국이 뭔가 뭐 기술력 같은 거와 뭐 이런 테크 같은 거를 굉장히 높여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나서 최근 이제 2020년 6월달 자료에 보면 이제 4, 5위까지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미국 쪽이 지금 이제 올라온 거로 보여지고요. 일본이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견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패권국에서 데이터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사회에서 이 클라우드 기업,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저장하는 그 기업들에게 더 앞으로 기회들이 많이 오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정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과연 좀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어떻게 보면 점유량과 시장 현황이고요. 시장이 이만큼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고,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마켓 쉐어인데, 이제 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켓 쉐어죠. 시장 점유율인데, 이제 아마존이 압도적이죠. 32%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8%, 구글이 8%,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가 그 다음이고, IBM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텐센트도 나오고, 오라클도 나오고, 기타 기업들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은 뭐 토탈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중국만 빼고 뭐 일본, 뭐 기타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오세아니아, 뭐 여러 국가들, 모든 국가들 안에서 다 아마존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뭐 그 후발주자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좀 이제 자체적으로 해외 쪽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제재를 좀 하니까, 알리바바는 이제 텐센트, 바이두 같은 자국 기업들이 이제 순위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잠시만요. 여기 네이버하고 KT가 있네요. 예, 아시아 쪽에. 예, 반갑네요. 예, 5위, 6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예. 아무튼 이렇게 그 클라우드 기업이 그만큼 이제 그 과거에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고, 이게 제가 이 자료가 이제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사이트가 굉장히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좀 공부하고 그런 현황 같은 리포트를 좀 보기가, 뉴스를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빅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성장하고 어디가 많이 늘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뉴스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020년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도 전혀 위협성도 없었고, 뭐 20%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여기 보면 뭐 줌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코비드 19로 인해서 뭐 더욱더 클라우드 스펜딩이 점점 더 뭐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관련 있게 좀 보시면은 어디 기업들이 점유율이 점점 내려가고 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솔직히 그 인공지능 이거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블록체인 쪽을 공부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제 그걸 트랜잭션 할 수 있는 금융은 아마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4차 산업에 관련돼서. 근데 2018년도니까 16년도에서 17년도의 이제 성장률인데,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을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률이 2016, 17년도에서 44.6%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애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 사업을. 이게 이제 98% 성장을 했다.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성장을 이 분야가 기업별로 하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요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본 게,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사업 부문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은 이제 AWS의 매출이고,
예, 이게 이제 분기별로.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제 인터내셔널, 예, 인터내셔널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이제 북미 쪽에서 나타난 매출이죠. 그러니까 북미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북미 쪽 매출은 이제 좀 늘어나고 있었고, 그러다가 줄어들었죠, 이때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중요한 게 AWS 매출은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이제 인터내셔널 쪽으로 이 매출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존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은 이 AWS로 볼 수 있죠. 계속적으로 이쪽 사업 분야가 점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차지할 수 있는 날도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이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다 이제 가지고 있게 되죠.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입혀가지고 인공지능 그 처리나 인공지능 사회에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좀 찾아본 게 2018년도, 좀 17년도, 18년도 찾아본 게 이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제프리 힌튼 박사님인데, 이분이 교수님이죠.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1978년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딥러닝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계가 스스로 러닝을 해서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박사 논문을 내셔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논문이 되고 좀 발전이 많이 된 건 2016년도 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젝트에 이제 돌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인가? 2016년도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이유는 그전에는 이제 그 컴퓨팅 기술이 조금 이제 딸렸던 거죠. 뭔가 인공지능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산 처리가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연산 처리 속도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지금 빨리 도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프리 힌턴 박사님께서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딥러닝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것을 봐도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중심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미 2007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신 게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요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프리 힌턴 박사님 밑에 이제 계셨던 분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여기 제자들 쭉 나오는데, 이게 얀 르쿤이라는 제자는, 이분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AI 그런 쪽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일리아 서치캐버 같은 분은, 저도 이제 솔직히 제 전문 분야라서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찾아본 거고, 이분은 이제 오픈 AI, 예, 그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오픈 AI는 우선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는, 그동안의 처리 방식이 이제 이미지 형태로 딥러닝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이분 그 일리아 서치캐버 덕분에 저는 아마 그 엔비디아가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이제 쓰이고, 그 인공지능 사회에서 많이 지금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계속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면, 일리아 서치캐버가 이런 게 앞으로 미칠 영향들, 오픈 AI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알았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를 투자해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분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예, 쿠디노프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앤드류 응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쪽을 하고 계시고, 이분은 죄송합니다. 이분 루스 살락 쿠디노프도 알리바바 했나? 네, 알리바바. 아무튼 중국 쪽의 그 인공지능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박사님 밑에서 결국은 이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그런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가서 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책임자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좀 저거 했던 게, 나도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 분을 일찍 알았으면, 나는 대학교 목표를 정말 토론토 대학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해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그런 걸 가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미래 사회를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다면 그 좋은 유망 분야로 좀 보내는 시야도 만약에 트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공지능 AI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이런 아까 그런 인공지능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개발이 얹혀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이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이제 로봇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로봇이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처리 능력들을 가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터미네이터의 약간 그 인공지능 사회랑 그래서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아마 미래에 만약에 그 어떤 인공지능 쪽으로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 그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연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컴퓨팅 그런 뭐 것들을 처리할 수 있거나 자체적으로 뭐 연결된 회사든지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AI 솔루션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이제 중점으로 봐서 그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이제 좀 쉽게 들어드리면은 카카오티라는 거 저도 이제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17년도에 이제 내용을 만들었던 거라서 그때 제가 이제 안산에 제 그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었거든요.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가 돼가지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죠. 택시를 타고 갔는데 궁금했어요. 택시 기사님한테 택시 등록증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본인이 이거를 구매했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에 내가 구매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 이제 가격이 판다 그러면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1억 4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부풀려 얘기하신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한마디로 이 택시 그 등록증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택시의 그 등록증은 딱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은퇴하고 뭐 자기 사업을 하던 아니면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회사 은퇴하시고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월급을 대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아까 인공지능 사회의 세 가지 요소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에 맞춰서 보면은 이쪽 산업 섹터에서 이 카카오가 5천억을 투자받아서 이제 카카오 드라이브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 카카오티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이제 그 카카오에서 만들었고 이 카카오에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겠죠. 인공지능 이제 아까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이런 택시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니까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었고 모든 데이터는 지금 현재 무료로 나눠줬었잖아요. 이 카카오티라는 이 서비스 앱을.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들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카카오 쪽으로 전달을 주는 거죠. 뭐 언제 어느 지역에서는 뭐 인천공항으로 가는 수요가 언제 많다. 뭐 아니면 뭐 학교 가는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저녁에는 뭐 이때 이동량이 어디가 많대. 이런 교통에 대한 모든 그런 데이터도 가고 또한 이 소비자, 저도 이제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자체도 뭐 연령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를 자주 가고 뭐 이런 데이터까지 이제 다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갖췄는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되기 위해서 이 시장을 이제 독식을 하게 할 텐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건 이제 컴퓨팅에 관련된 연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자율주행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제 테슬라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우버든 자율주행의 이제 그런 기술들이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택시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데이터도 모았고 알고리즘은 가지고 있고 컴퓨팅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면은 이 시장을 이제 카카오가 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도 택시 운전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세대가 올 거고, 저는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테슬라가 너무 많이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 밖에 보면은 과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거 예를 비유를 들면, 과거에 만약에 인력거라고 치죠. 예, 지금 만약에 택시 운전사 분들이 이제 손님을 태우듯이 과거에 인력거가 이렇게 운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언제부터는 이제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겹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캐치를 좀 해서, 이제 정말 인력거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미래 사회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를 아시는 분들은 다른 걸 찾거나, 뭐 이런 걸 하셨겠죠. 아니면 뭐 그쪽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야, 미래 사업에 내가 다른 쪽에 종사하는 걸 찾았을 텐데, 도태가 된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 택시만 내가 계속 지금 운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자율주행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인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예, 기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로부터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독식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뺏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고 싶다는 거고, 그게 아까 나왔지만 요 세 가지였죠. 네,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회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또 주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구글은 배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저한테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뭐 또 여기는 이제 뭐 OS 쪽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오피스나 그런 윈도우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아마존이 아까 제일 그게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면 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아마존과 구글을 좀 투자하고 싶다, 근데 배당이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 ETF with 뭐 알파벳은 구글이죠. 아니면 여기다가 아마존을 치시면은 ETF.com에서 구글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구글이나, 예, 그래서 구글 관련된 이 페이지가, 이 ETF.com에서 구글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면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딱 요 섹션인데, 이 ETF 펀드는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투자 펀드 중에서 이 구글이 포함되어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글 비중이 가장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그 안에서 대부분의 이제 ETF 펀드들이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서도 물론 구글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구글을 가장 좀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똑같이 ETF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제 아마존과 관련된 비중이 아마존이 가장 높은 그런 이제 펀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셔서 이제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익스펜스 레이쇼라 그래서 이제 그 펀드의 수수료 비율 같은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괜찮은 거로 있으면 투자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10년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회사는 이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구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한 10년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10년간 그러면 얼마나 그 주가가 좀 변동됐는지를 한번 보여주는데, 이게 초록색은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이게 44배가 는 거겠죠. 예, 440%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44배 정도가 늘은 거고, 뭐 애플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건 22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뭐 6배 정도 는 거고, 구글 한 5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나오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좀 많이 늘은 이유는, 과거에는 아마존은 이제 테크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도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테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좀 밸류를 높게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마존은 과거에는 그냥 소비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냥 뭐 책 팔고 뭐 그런 뭐 용품 같은 거 팔고 그런 그냥 소매업을 하는, 그냥 온라인 소매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밸류가 이런 테크 기업들하고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런 테크 기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밸류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는 이제 뭐 아마존이든 이 구글이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든 굉장히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배당 주는 아마존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세 가지 페이커
중에 픽을 하나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1부입니다. 1부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섹터 중에 10년간 투자할 만한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다. 해서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질문이 솔직히 생각보다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예, 다음번 두 번, 세 번째 거, 예, 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자료들 리서치하고 정리 좀 더 해서 또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